여보세요? 예. 예, 교수님, 저 서울의 소리입니다. 아, 예. 예, 지금 전화 번호가 다르네요. 연결됐거든요. 번호가 다르네요. 예, 왜냐면 이제 방송할 땐 또 이걸 써야 돼서. 예.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내용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제대로 알아보기거든요. 예. 그래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달라지는 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일단 전 국민 순서대로 고용보험제가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4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이죠.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그 나머지들이고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이제 임금소득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네네. 근데 이제 임금소득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이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이제 고용보험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주하고 피고용자 간에 있어서 피고용자가 그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주하고 직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하고 직원이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에 대비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잖아요. 일종의 개를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한다면은 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네. 거기에 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상받는 게 자동차 보험의 성격이듯이요. 네네. 고용보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상당히 생계에 어떤 위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장치가 일종의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절반도 안 돼요. 현실이요. 그렇습니까? 50%가 안 됩니다. 조금 안 됩니다. 네네. 근데 또 하나 심각한 점은 뭐냐면은, 네. 미가입자들이 대부분 사실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렇겠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돼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한테 사실 필요한 것이 이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부분 고용보험의 미가입자라는 어떤 역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 거고, 그렇죠. 가입이 안 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가입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죠. 우리가 흔히 보험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소위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예, 좀 어려운 예를 개념이네요. 예, 그렇죠.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내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조심스럽게 잘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자동차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에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은 했지만은 네. 보험 혜택을 그러니까 전혀 보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운전 버릇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운전을 좀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분들. 높지요. 네. 그러면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운전자 보험에 더 가입하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토바이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륜차. 보험회사 네. 입장에서는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에 가입을 안 시키고 싶고, 네, 그 보험용으로 이제 인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죠. 인수가 그렇죠. 이제 예. 거부가 근데 되죠. 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입해 줬으면 좋겠고요. 뭐 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역선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에 어떤 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어쨌든 간에 그 가입자들일 게 아니겠어요. 네. 이제 이런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게 되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왜 이제 그러니까 그 발생하냐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대개 안 가입, 이 보험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이제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임금 근로자가 아닌 그 노동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법적으로는요. 아, 그냥 사업주로 분류하지 않고 비임금 근로자로 됩니까? 사업주는? 예, 통계청에서 비임금 근로자로 이제 분류를 해요. 네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전체 그러니까 미가입자 중에서 한 4분의 1을 차지해요. 4분의 1이요? 예. 우리나라가 한 또 자영업 비율이 또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길은 그 몇 해 전에 이제 허용해 줬는데 네. 가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일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보험료율에 그러니까 보험료의 절반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내고 절반은 사업주가 낸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죠. 본인이 100%다 부담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영세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요. 예. 그런데 그렇죠?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들은 내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역선택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예.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가입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비정규직들이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이제 노동자들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이에요. 네. 아니면 뭐 임시직,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 이제 그러니까 보험에 이제 의무 가입자이긴 한데 네. 근데 이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고용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예,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주 네. 입장에서는요. 더군다나 또 직원들이랑 이렇게 일종의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짬짬해가지고 그냥 하지 마는 걸로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 미가입자 중에 한 14% 정도 차지해요. 14%요. 예.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들이 한 7%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그 농림업 소위 1차 산업이죠. 농업이나 임업이나 뭐 수산업 같은 이런 부분이요. 네, 1차 산업. 예,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더군다나 소규모로 5인 미만의 이제 이런 농림 수산업 분야에 그런 이제 그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예외적인 경우로요. 아, 허용을 해줬습니까? 국가에서? 가입을 안 해도 좋다?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영세하다 생각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1차 산업의 어떤 특성 이런 걸 전통적인 산업이라 해가지고 예, 또 변동성도 엄청 심하고요. 수입의 그렇죠. 변동성도. 예. 그리고 이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주당 근로 시간이라는 걸 매기기도 좀 난감하긴 하겠네요. 1차 산업 같은 게 특히 농업 그렇죠.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러니까 주당 근로 시간에서 15시간 안 되는 경우도 네.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되도록 이제 허용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라든가 네. 뭐 골프장의 캐디라든가 뭐 아니면은 요즘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이제 기술 혁명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앱 기반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퀵 서비스라든가 있잖아요. 네. 이런 배달 서비스라든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아니라 배달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죠. 노동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것도요. 일종의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 피고용 관계가 불명확해요. 그렇죠. 이게 고용인지 고용이 아닌지 애매한 거죠. 네. 그렇죠. 20세기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한 종류로 되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하나는 네. 뭐냐면 사업주냐,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피고용자냐, 자기 고용돼 있는 어디에 이제 그러니까 직원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이냐, 네. 근로자냐 사업자냐 뭐 이렇게 네, 구분이 그렇죠. 됐었죠. 명확했었죠. 아니면은 독립적인 사업자냐. 네, 네.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분류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아, 플랫폼 노동자. 예. 예. 이제 딱 와닿네요. 이런 사람,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고용 관계가 불명하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안 속하다 보니까는 제일 많은 게 대리운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것도 이제 앱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생기고 네.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가 없죠. 네. 이분들은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네. 물론 이런 것들은 해외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청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하청 노동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도 고용주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 사장인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섞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청 이런 파견업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존재해 왔던 거죠. 그렇겠죠. 존재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앞에서 얘기한 미가입자들이 주로 최대 피해자로 등장한 거예요. 네. 되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일들이 그냥 갑자기 확 없어졌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활동을 이축되다 보니까는 네.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 막 이제 없어져 버렸죠.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안전망 차원에서 만든 게 고용보험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안전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내던져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면화된 거죠. 자, 전면화됐다는 거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전면화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네. 이런 이제 그 고용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네. 완전히 이제 노출됐다 이거예요. 노출됐는데 현재 이게 가입하고 제도가 한계가 노출됐다. 예, 네. 이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자한테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이제 잃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요? 그 고용보험 지급액도 많이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거를 뭐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 고용보험 이제 일부 조중동이라든가 보수신문에서 고용보험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자극성 기사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내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아까워. 나는 하나도 내고 되죠. 혜택도 못 받고 네. 뭐 이런 식의 기분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돈 갖다가 왜 남의 도와줘?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의료보험에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자기가 건강하다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었듯이 자기는 그러니까 혜택은 안 보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하면서 이제 의료보험료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공 부조 차원의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 사회보험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사회보험이야 공공부조인 성격이 엄청 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이제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뭐 그건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충격을 이제 가장 심하게 받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부상이 되게 된 거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해법으로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네.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단계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 단계 단계적으로 예. 일시에 근데 하기는 부담이 예, 엄청 세겠죠. 이 단계적인 추진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예술인 정도만 우선 가입을 추진하겠다. 특수고용직하고 예술인들. 예. 제 예술인들 주변에 같은 경우 예술인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다 맞아요. 취소되는 저도 제 바람에. 주변에 제 아는 분들 제가 한번 만나 뵈니까는 일이 완전히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단어가 너무 적용하기 딱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선 가입시키겠다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그럼 이런 분들 말고도 많이 이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네네. 왜 이제 그걸 단계적으로 하냐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얼마만큼을 보험료를 부과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주도 이제 그러니까 절반을 내고 있지만은 이분들한테 다 내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워낙 어려워 죽겠는데 이 가입할 수가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현재로서는 자기가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 말고 없겠는데요. 원천 징수하면서 거기서 띄어서 가입을 시켜야 되나? 이거 참 난감하긴 거기다가 한데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 대한 이제 소득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네. 어느 정도나 있는지. 예. 그래야지만이 또 그다음에 급여는 또 얼마만큼이나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발표한 것이 뭐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제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요, 실업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실업부조의 얘기의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 이름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업부조 이 제도입니다. 뭐 실업부조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실직 상태로 빠졌을 때. 예. 예,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부조거든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겠죠. 네. 그렇죠. 실업급여도 있고 하여간 취업 훈련도 시켜주고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이제 한국판이라고 했냐면은요. 저소득층한테만 이제 국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이 구직자한테만 이제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실업부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실업부조가 그러니까 이런 뭐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다 적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실업부조 제도라는 것을요. 그렇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다 과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돼 있고 모든 국민이 그렇죠. 다 이제 재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죠. 예. 이 실업부조가 사실은 공공부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건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방향을 잡았는데 엊그젠가요? 어저께인가요? 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법을 그러니까 좀 개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노동에서 어떻게 결정됐냐면요. 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예술인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이제 가입을 우선 추진한다 했는데 예술인만을 이제 포함시켰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요. 아,
다 모든 분야를 좀 처음에 제시한 대로 포함을 시킨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예술인만 해보자. 예, 예술인 예술인만 진짜 어려울 것 하겠고요. 같은데 적용하기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제도는 정부에서 이제 그 제출한 걸 그대로 이제 원안을 통과 처리했고요. 네네. 청구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걸 길이 남아 있는데 네. 이게 5월 29일인가가 이제 20대 국회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됐던 것들은 다 20일째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숙제를 넘겨주고선 이제 국회는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겠죠. 이것도 이제 네. 어떻게 처리될지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대통령께서 저희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이제 얘기했던 것은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과제들을 좀 이제 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문제도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감소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덜 필요한 거죠. 비단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만의 경우는 아니죠. 전 세계적인 아니죠. 현상이니까. 물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속도가 빨라요. 예, 기술 발전 예. 속도 우리나라가 엄청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 혁신성장,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게 얘기한 게 이걸 이제 새로운 대체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게 성과가 나오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가 이제 악화되는 이 플랫폼 노동력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악화되는 이런 문제를 일자리가 악화되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수입을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얘기했던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라든가 소규모 사업장의 이런 그 영세성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킬 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용보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은,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용보험을 전 국민한테 적용을 먼저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보험료를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 했을 때 다 이제 사업주가 부과하는 것까지 다 부과시키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가입을 안 해요. 자영업자들이 가입 안 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저게 남을 것 같아요. 정부가 얼만큼까지 지원할 건지 100% 지원하는 건지 몇 퍼센트.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아 있다 보니까는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노사 관계에 이 기반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네. 근데 고용 관계 밖에 있는 대상자들을 이제 가입을 유도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누구지? 이런 관계도 그렇죠. 그런 고용 관계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에서 공공부조로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우리가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보험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도 일부 내는 거예요. 4대 사회보험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자기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일반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적용 대상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되 그 재원을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네. 무상급식은
그 무상급식 적용 대상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대신에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잖아요. 예.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는 부모들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하고는 차이예요. 그럼 의료보험, 건강보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의료보험은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4대 사회보험이라는 게 이거 보험자를 붙이는 것은 보험은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요. 네네. 나머지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은 안 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에 필요한 재원은 전 국민이 다 저기 이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그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의 지위 고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혜택은 다 받죠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도 하여간 세금을 내 가지고 거기다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세금이란 형식으로 부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공공부조인데 네. 저는 이 고용보험제도도 그러니까는 이 공공부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즉 뭐냐면은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지 말고 그렇죠. 각각 세금을 걷어서 조세로 그러니까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자 이거예요. 일종의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형식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그게 그러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굳이 세금 명칭을 붙인다면은 네. 사회보장 목적세 같은 경우에요. 네, 우리가 뭐 네. 교육세 같은 경우도 목적세잖아요.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주를 한 병을 소비를 하게 되면 소주병 옆에 보게 되면은 거기 교육세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목적세죠. 특별히. 그렇죠. 그건 이제 교육에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렇죠? 네. 교육세라는 것은요.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목적세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기존에 그러니까는 고용보험료는 다 폐지해버리고 전체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됐던 그 일반 개인 소득자들이든 간에 예. 이 사회보장 목적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걷어들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낼 게 아니겠습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이 더 누진적으로 많이 회수가 내겠죠. 되니까요. 네.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낼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걸로 걷어들인 걸로 모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득을 그러니까 주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 보험료를 그러니까는 이 고용보험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되겠네요. 네. 소득이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계 급여는 지급을 받을 것이고요. 예.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시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부분 노동자들이 고용관계, 피고용관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이 제도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전 국민이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개를 다 들어라. 이 그렇습니다. 개에다 가입을 하시고 야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방식으로 쓰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좀 예. 정확한 개념은 아니죠. 좀 이해하기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번 기회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게 그 안전망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실업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손을 대보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거가 그래서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가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국가 고용 보장제라는 이제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시장 경제, 소위 자본주의에서는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으면 다 이게 일할 기회를 가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분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한 3%에서 한 5, 6% 정도는 어느 나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요. 경제학자들은요. 5%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미만일 때. 실업자라 해가지고요. 예, 5% 미만이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20년간 네. 평균 실업률이 한 3.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엄청 좋은 상태군요. 그러니까요. 3.7%, 미국이 한 5% 이렇게 되는데 미국도 많이 금융위기 이후에 떨어졌지만은요. 네. 한 교과서에는 한 5%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3% 정도 실업자가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하는 사람 중에서 한 3%, 그것도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네. 이 사람들을 이제 사실 일자리가 가졌을 때, 근데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가지고요. 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요, 179만 5,310원입니다. 79만 5,310원이에요. 대략 180만 원. 네. 예, 되는데 그거를 12달을 주게 되면요, 이 3%에 해당되는 이 분들한테 예?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면요, 16조 2천억 원이면 됩니다. 16조 2천억 원. 네. 예,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은 제가 16조 2천억 원이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보게 되면은 역대 정부부터 계속 그랬지만은 일자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네네. 올해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25조 5천억 원이었었습니다. 차라리 25조 5천억 원이요. 네, 차라리 일자리 예산하지 말고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좀 인간적인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회적 기업. 네.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네. 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사업권을 많이 만들고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고 네. 근데 이게 시장 경제 영역에서는 근데 이게 별로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별로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요. 망하는 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연계시켜 정부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은 한 3% 정도를 실업자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흡수를 하자 이거예요. 한 4%를 계산을 해봐도 한 21조 6천억 원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한 3 내지 4% 실업자가 그러니까 구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최저임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죠. 일자리를 가졌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도 임금 인상으로 방향을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회에 실업자가 많을수록 기업이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신 고용 안 하더라도 고용할 사람들이 많이 수요 있기 공급의 때문에.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 뭐 그렇죠. 개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실업자를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3.7%가 평균이었다면 한 3%를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네.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고용 압박이 굉장히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임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력 구하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최소한의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 자기가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 이상을 줘야 되는 압박을 받는다고요. 예, 저기 대충 이래도 저 정도 주는데 좀 더 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임금 인상 압박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국가 고장 보용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 실업 상태인 사람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바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거를 풀면서 고용 보험료도 좀 그러니까 절감도 하고 뭐 이러자 이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 재편을 통해서 제조업 일자가 줄어드는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국가가 고용보장제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두 개를 그러니까 결합시키게 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세금 많이 재정을 내는 사람이 싫어하겠네요. 예, 재정 투입하는 건 되게 보게 되면은 보수 언론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하지만은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뭐, 왜 그러냐면은 결국 국가 재정 투입한다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세금은 결국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는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그게 싫을 수밖에 없죠.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걸 보게 되면 개인들 세금을 내는 걸 보게 되면 한 42 내지 43%는 면세자라고 해가지고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소득이 그렇죠. 있어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금 내는 거 거의 없으시면서도 저쪽 예. 지지하시는 분은 왜 내 세금을 거기다 넣냐라고. 근데 그분들 거의 세금 안 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무상급식 할 때도 얘 이재용 아들한테 공짜밥을 줘야 되느냐. 이런 예 논리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네. 근데 이재용은 사실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그러니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금으로요. 네네. 공짜밥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 아들 딸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공부조 방식은 굉장히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이 역할도 커요. 굉장히 크겠죠. 재분배 예. 역할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국가 재정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3% 정도 이 해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아까 16.2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16조 2천억 원 정도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재정에 이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 이번에 우리가 그 재난 지원금을 다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눠줬잖아요. 네. 그 규모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한 0.7%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 GDP에서요. 근데 이 3% 정도로 고용을 보장해 줬을 때 16조 아까 2천억 원이라 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0.8%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 GDP가 대략 1년 한 1,800조인가? 지난해 1914조 원입니다. 거의 2,000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조라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0조면은 10%면 200조죠. 20조잖아요. 아, 1%면 20조잖아요. 그렇죠? 예, 1%면 근데 16조 2천억 원이면 그러니까는 이 실업자 3%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갖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0.8%도 안 된다 이거예요. 1%도 안 되는요. 그렇죠. 전체 GDP의 0.8%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0.8% 정도 더 쓴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한 40% 정도 돼 있는 재정이 큰 이게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격이 별로 없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을 가장 집착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네네. 독일은 왜 그러냐면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소위 말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지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까는 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이제 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나라예요. 독일이요. 네. 근데 독일이 올해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15.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의 지난해 60% 정도 있었었는데 네. 이게 75.3%까지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독일 정부에서요. 예. 15.3% 나요. 근데 우리는 이 전 국민 국가가 고용 보장제를 도입을 해도 0.8%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연말까지 그러니까 하게 되면 7개월이거든요. 남은 기간이 12월 달까지요. 매달 지급한다고 하면요. 네. 7개월을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처럼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기부금 형태로 회수를 안 해도 우리나라 GDP에서 국가부채 GDP에 증가하는 비중은 5%뿐이 안 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15.3%포인트나 증가할 걸 예상하면서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그렇죠. 돈을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면. 예,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투입하는 게 네. 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순환 때문에 그렇겠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채무의 비율이잖아요. 네. 국가 채무의 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GDP분의 국가 부채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 부채가 분자에 있는 국가 부채가 전혀 안 증가해도 네. GDP가 줄어들면은요. 네. 국가 부채 비율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뭐냐면 GDP가 다 줄어들 걸로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GDP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으로 나빠진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돈을 풀어가지고 우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국민들한테 그 긴급 재난지원금 한 7달 주게 되면 그걸 소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를 하면은 그게 자영업자들도 어쨌든 간에 수입이 증가가 되고 기업들한테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물건을 팔게 되면 기업들한테 물자를 더 구매를 할 것이고 네. 그래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경기 회복의 지원 촉매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긴급 재난 지원금도 7달 주고 고용 보장제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플러스로 된다. 플러스 되게 되면은요. GDP 가 분모가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럼 부채가 좀 증가하더라도 이게 같이 증가하니까는 그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재정을 전혀 안 쓰는 것보다 더 적게 증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만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부채를 늘림으로써 다시 GDP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진 국가들에서 지금 돈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격차도 바로 벌어지지 그거지. 않고. 소득 그러니까 이제 재분배 그 효과가 부분 높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GDP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게 되면은 주로 피해는 고위소득자들은 타격 안 받아요. 별로요. 그러니까 긍정적 선순환이 되지를 않고 부정적 악순환이 되는 선순환이 거죠. 악순환이 돼 버리죠. 그렇게 그러다 되면. 디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예. 물가 상승이 마이너스가 되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럼 고용이 또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고 악순환 고리가 생겨요. 네. 그런데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외환위기 때도 보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만 계속 가자 뭐 이런 말이 시중에 그렇죠. 지금 이대로 유행했었어요. 이랬었죠. 예, 예를 들면 금리가 막 이제 막 24%까지 올라가고 앉았으니까는 네. 여윳돈을 굴릴 때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동산 것처럼- 투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면 금리가 막 20%, 그렇죠. 20%씩 받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규직이라든가 자기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람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뭐 이렇게 큰 타격을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19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타격 안 받는 대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엄청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 코로나19 이걸 이렇게 강한 이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지원해주는 이유도 경제에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가장 그러니까 지금 선방을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소위 K 방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방역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모범적으로 한 결과로 소위 경제 활동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도 선진 국가보다 훨씬 투입하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네.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난 나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국가가 일자리를 그러니까 실업률 한 3% 정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재정에 선진국들에 비해서 큰 부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가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말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급속하게 증가한다느니 네. 뭐 그러니까 공갈들 치고 이제 앉아 있는 것들이죠. 이 네. 보수 언론들이나 이제 보수적인 이 학자들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국민이 빚을 진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가계는 GDP 대비 그러니까는 한 94% 정도, 95% 정도 될 정도로 지난해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가계는 쓸 여력이 없어요. 부채를 더 낼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가계가 부채가 증가하면 그 가계의 상당 부분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부채가 늘면은요. 그렇죠. 그거 갚지 못해가지고요. 네네.
기업도 지금 뭐냐면은 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만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 국가 부채 비율이 한 90%가 넘는데 평균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4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지금 경제 주체가 정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되게 넉넉한 편이라고 계산해도 되거든요, 사실. 다른 그렇죠. 나라보다 부채가 별로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정부에 거기다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오히려 경기 추락하는 것을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소득 재분배도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철호의 기회라 이거예요. 네. 네, 철호의 기회인 거죠. 국가 이게 채무 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 일본 좀 한번 보라고. 일본은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는 한 얘기가 그들 나라들의 통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 기축 통화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달러 부채를 발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지금 돈 쓰는 거에 돈 쓰기 위해서 네. 달러 부채를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이제 외환의 기초처럼 되니까는 그걸 달러를 우리가 갚을 돈이 없으면 이게 국가가 파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화 채권을 발행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 채권을 발행하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로 금리에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한국은행이 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100조를 만약에 발행했다 하게 되면 그 100조를 채권을 다 한국은행이 인수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인수해가지고 그 100조 채권 되는 것을 그냥 금고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요. 네. 그럼 100조만큼의 돈이 더 시중에 풀리잖아요. 네. 풀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 사이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돈같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지금 5월 달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떨어질 거 지금 예상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디플레이션 한번 빠지게 되면요. 경기가 곤두박질칩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 겪었던 게 바로 그 디플레이션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디플레이션도 막아야 되는 점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 K 방역을 K 경제로 그러니까 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랬더니 또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OECD 다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제일 상태가 좋던데요. 그렇죠.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되고 선진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1.2%로 이제 그러니까 이 IMF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시한 대책만 도입하게 되면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뭐 가족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가족들한테 돈 주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외국에 남의 가족에다 돈 주는 거 아닌데 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 속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반사이득을 보고 싶은 거죠. 네. 저희 정부가 잘 못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좀 더 나은 정책을 제시를 해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 이득을 가지고 여당의 그러니까 실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반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적인 정치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는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조중동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눈조라는 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예. 설명을 잘 다행이네요. 해주셔가지고요. 네. 오늘 그래서- 처음 시간이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 국민 고용 보험제가 갖는 의미하고 거기서 네. 더 나아가서 국가 고용 보장제까지 우리가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흔히 최근에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는데 네. 뉴딜이라는 것은 우리가 뉴딜 때도 당시에 미국 때도 세계 대공황이 왜 터졌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하고 똑같아요. 소득 불평등 때문에 터졌던 거예요. 상위 1%가 전체 이 소득 중에 24%를 차지를 할 정도로 대공황 직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그 공황이라든가 이 금융위기가 터져요. 네. 2008년도 직전에도 그랬었어요. 한 23%, 상위 1%가 23%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급증을 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요. 그러다가 금융이 터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대공황 때도 뭐냐면 사회 개혁이 그 루즈벨트의 뉴딜의 핵심은요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그 3R로 우리가 대표되는데 릴리프라는 거 하고 리폼하고 그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하는데요. 네. 릴리프는 뭐냐면 구제잖아요. 구제요. 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자를 그러니까 소득을 구제해주겠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요. 네.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리폼은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시혜성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리로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를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그 리폼인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도입한 것이 이 노동 3권을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착시키죠. 네, 네. 루즈벨트 때요. 예. 그래서 기업주가 그러니까는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의무적으로 협상을 하게 하고, 예?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거를 하게 해주고 노동 3권을 다 보장하게 하고요. 네. 최저임금제도 그때 도입하고 사회보장제도 그때 도입했었고요.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20세기의 미국의 모습은 그때 다 만든 거고 그걸로 인해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최대 호황기가 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최고 소득세율도 루즈벨트 때 25% 있던 거를 94%까지 끌어올려요. 네? 네? 94%까지 끌어올린다고 최고 번 돈의 소득세율을요. 94%까지 소득세를 때린다고요? 예, 25%에 있던 거를요. 25%가 야, 90%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94%면 누가 저기 일을 하려고 그러냐는데 잘만 내고 미국 경제 제일 잘 들어갔었어요. 그 이후에요. 예? 네. 소득세를 법인세율도 거의 50%까지 그 이후에 끌어올리고요. 법인세가 50%요? 예. 와.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50년대. 대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이 거의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예, 뭐 삼성이 한 16%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한 2018년도 정도 세수자료 가지고 추계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소위 불평등을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 해소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보게 되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되어져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사라져버리고, 예? 은행 파산 이런 것도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리커버리 경기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저는 경제에도 적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개선할 좋은 기회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요. 재난소득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상급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아주 적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좋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냥 재난소득을 해야 된다. 이건 국민의 권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시혜적으로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이건 권리인 겁니다. 권리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이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세금 걷어갖고 땅 파고 다리 동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돈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4대강 하면서 거기에 22조 투입을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들만 배불려주고, 예. 예?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리베이트가 최소한 그러니까 뭐 2%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시중에 있고 그러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는 뭐 이명박 정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시중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루머까지 말까지 돌고 그랬는데, 뭐일까요, 진짜 예?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아니 뭐 10%가 아니 10% 이상이 된다 이건 리베이트가 예? 네. 공사비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건설 현장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데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거예요. 4대가 파헤쳐가지고. 네. 예?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거죠. 세금은 그렇게 쓰라고 세금을 걷는 거죠. 그렇죠. 예. 북유럽 복지국가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지금 70% 넘는 지지율까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을 해야 되고 관료들 관성에 그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과거의 관성 속에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서는 국민만 믿고 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근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럼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